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동남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 아세안 관계는 물론이고 영내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를 한층 격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순방 성과와 최근 외교 안보 현안까지 함께 다녀오신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장관님 어제 밤에 귀국하셨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6일간 동남아 3개 국가를 또 방문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필리핀을 13년 만에 국빈 방문했는데 주요 성과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우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년 만에 국빈 방문이었는데 필리핀은 우리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지금 7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 문서를 관계에 관한 문서를 합의한 건 처음이고요. 6.25 전쟁 때도 아시아에서 최초로 최대의 병력을 파견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우방이죠. 이런 희생의 그런 역사를 기초로 양국 간 유대를 강화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7개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고 하는데 어떤 협력, 주목할 만한 협력 분야 뭐가 있습니까? 정부 간 MOU가 7개고요. 기업 간 MOU를 13개에서 총 20개 협력 MOU를 체결을 했는데 크게 보면은 원전 문제하고 공급망, 그다음에 원전과 공급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 그런 것들을 합의를 했는데 원전은 지금 바탄 원전이라고 한 38년 동안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원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실시 조사 사업을 우리가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38년 동안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지 새로 지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는 그런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맡아서 그게 잘 되면은 또다시 원전 수주하는 그런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급망은 필리핀이 지금 니켈이 세계 2위고 코발트가 세계 6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그런 광물 자원 보유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핵심 원자재에 관한 공급망에 관한 MOU를 체결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해양 안보 문제가 또 중요한 건데 필리핀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야고 해상에서의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는 그런 협력 사업을 하기로 했고 기존의 협체도 활성화돼서 해양 안보 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그런 세 가지를 중요하게 분야로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 9월에 FTA를 체결했는데 아직 발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기 발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 담대한 구상 그리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대외적으로 표명을 해준 게 또 중요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국가로 이제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여러 행사를 소화했는데 내년이 한국과 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이지 않습니까? 양국 간 어떤 협력을 강화해 나갈지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우선 내년 50주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남의 의미는 그 로렌스 웡 총리가 지난 6월에 취임을 해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고 또 그러한 관계를 격상하기로 한다는 그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이번에 또 몇 가지 문서에도 서명을 했는데요.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을 제가 싱가포르 법무장관과 함께 서명을 했고 지난 7월에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사법 공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5개의 부처 간 MOU와 또 11개의 기관, 기업 간 MOU를 체결해서 몇 개의 분야에서 중요한 그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크게 보면은 AI 디지털과 같은 첨단 산업, 그다음에 LNG와 같은 그런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공급망과 같은 그 여러 가지 미래 분야 협력에 있어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FTA하고 그다음에 항공협정을 개정을 해서 증가하는 그런 교역과 또 인적 교류 수에 또 충족시키는 그런 변화를 모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협력 사업 중에서도 정상회담 하다가 식량 안보 얘기가 나왔는데 로렌스 웡 총리가 우리 쌀 수입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시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쌀이 얼마나 양질의 고급 쌀인지 그걸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아마도 잘하면은 쌀 수출하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쌀 수출도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마지막 순방국으로 라오스를 다녀오셨습니다. 이제 3년 연속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세안과는 그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이제 35주년이 올해가 되는데
그걸 기념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했는데 이 아세안 국가의 대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가장 최고위급 최상의 파트너십 단계인데 예. 지금 대화 관계를 맺은 나라가 11나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개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나라는 한 50여 년간의 그런 대화 관계를 수립한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는 3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성장시켜 왔다는 데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태 전략을 우리가 인태 전략을 2022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도 인태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 정책으로서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아세안의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것은 우리가 아세안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그런 우리 외교의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것은 아세안이 우리의 그러한 노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전체 나라들이 다 우리하고 AI, 디지털 전환, 또 청정 에너지 협력, 그다음에 또 인적 분야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협력 이런 데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협력 합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나라들이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 동안 아세안 국가들에게 4만 명의 인력 지원을 양성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예. 공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들의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인적 지원까지도 4만 협력을 명이요. 예.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눈길을 끌었던 게 이시바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제 양국 정상이 만난 게 첫 만남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궁금한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분위기 아주 좋았죠. 예. 또 이시바 총리가 또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고 취임한 지 열흘 만에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가진 분이 우리 윤 대통령님이 된 셈이고 예. 그래서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기보다는 정상께서 이제 상견례하는 겸해서 서로 친분을 쌓고 또 앞으로 신뢰를 쌓는 그런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고 앞으로 내년이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예. 내년이 양국 관계의 역사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는 데 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예. 또 이시바 신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전향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점에서 이제 그동안 쌓였던 갈등이 잘 풀어질지 주목도 되는데 특히 사도광산 추도식이 언제 어떤 식으로 열릴지도 좀 관심이에요. 그거는 제가 외통위에서도 질문이 나와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연내 추도식이 개최될 거라는 그런 합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일본 내부에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 시기와 장소는 사도광산이 있는 그쪽에서 하게 될 것이고요. 예. 시기와 어떤 참석 수준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은 지금 국내에서 조율 중이고 우리도 우리 측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교안보 현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순방 직전에 국정감사장에서 3급 외교 비밀 문서가 공개돼서 또 파장이 일었었는데 이제 장관님께서도 경위를 또 추궁하셨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외통위 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선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게 3급 비밀이라고 명시된 문서가 국회 그 중계 방송을 통해 가지고 방영이 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경위를 철저히 조사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그게 공개 비밀이 해제된 거기 때문에 일반 문서에서 공개돼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신 줄 압니다만 비밀 문서가 해제됐다고 해서 바로 공개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적으로 외교 문서라는 게 30년 후에 공개하는 게 관례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인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철저한 경위 조사를 통해서 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 공개된 문건을 근거로 정부가 뭐 엑스포 판세를 잘못 읽은 게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문서의 뭐 진위를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요. 일단은 그걸 전제로 판세 분석은 뭐 결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세 분석에 잘못이 있었다는 그런 비판에 뭐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신중한 분석을 하면서 캠페인을 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막판에 경쟁국인 사우디가 뒤집기 전략을 맹렬하게 해서 예. 그게 주요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또 약속을 한 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지를 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세 분석의 마지막 부분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을 또 이용하기 위해서 흑색 선전을 하는 게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각 공관에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 예. 끝까지 적극적으로 교섭을 하라는 그런 지시 전문을 내려본 적도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일주일 전에 한미 방위비 협상이 마무리가 네.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은 이게 무효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또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또 재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질문도 뭐 외통에서 나와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 방위 분담 문제에 관한 굉장한 그런 압력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추측을 하고 염려하시는 것 시각이 있는 건 제가 압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협상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양국이 협상을 진척시켜서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서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이번 협상이 타결된 것이고요. 예. 과거에 보면은 그 연기하는 바람에 공백 기간이 뭐 수개월 내지는 1년 이상 지체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이 타결할 시점이 왔을 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타결을 하는 것이 법적인 안정성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양국국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협상을 타결한 것이고요. 예. 설사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서 재협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재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뭐 결코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영토 분리를 공식화한 데 이어서 어젯밤에는 무인기 침투 주장을 내놨습니다. 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합참에서 발표가 됐고 우리 입장이 밝혀진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북한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고 확인 여부에 관해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현명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예. 또 북한이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무리한 주장을 하고 또 도발을 강화하는 것은 내부에 체제 안정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긴장을 조성을 해야 체제 결속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또 도발을 계속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 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방 국가의 공조하에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이제 지난 유엔 총회 때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을 네. 만나서 11월 에이펙 회의 때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공감대를 이루신 걸로 들었고 네. 또 아까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연내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제안했다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의 연내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왕이 부장은 제가 지난 5월에 북경에서 처음 만난 이후로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지금 3번을 만났습니다. 예. 그 9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논의가 오갔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하반기에 에이펙이라든가 G20라든가 여러 가지 다자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에 계속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계속 소통을 할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루어지든지 그런 어떤 기회에 그러한 기회를 만들 수 있지가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미일 정상회담은 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에서 이미 연내 매년 연례로 개최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예. 또 금년이 가기 전에 한미일 정상회를 개최한다는데 삼국 간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 어디서 만날지 그런 개최 장소와 시기 문제를 조율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상황이 결정이 되면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내에는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동 사태 걱정인데 레바논 교민들을 우리가 군 수송기로 무사히 철수를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뭐 동명 부대 철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나 이란 등에도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 교민 철수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요? 지금 아시다시피 레바논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들은 97명이 지난번 안전하게 그 군 수송기를 통해서 귀국을 했고요. 지금 현재 30여 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공관원이 또 10명을 포함하는 40여 명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또 계속 소통하면서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부로 거기 레바논의 2개 주에 여행 경보를 4단계로 격상해서 여행 금지 상황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저 레바논에 계시고 이스라엘이나 레바논에 계시는 분들은 가급적 조속히 철수하기를 계속 권고를 드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합쳐서 한 560, 70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속 소통을 하고 또 필요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고요. 유사시에는 소송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명부대는 우리 국군이지만 유엔 평화유지군 병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유니필이라는 유엔 평화유지군 병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유니필의 체제 속에서 안전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고 임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부대 그런 안전 상황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국방부와 협의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예.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취할 조치를 지금 강구 중인데 기본적으로는 유니필의 지휘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니필과 계속 협의를 해서 유사시에 아주 상황이 악화된다고 한다면은 철수 문제는 그때 가서 유니필과 협의한 후에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은 동명부대의 피해 상황은 없고 부상을 입거나 한 분은 없고 최근에 왜 유니필을 상대로 이스라엘에서 공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일부 부상이 있었지만 우리 동명부대 병력에는 피해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유엔 평화유지군 병력에 대한 그 공격은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요. 결의 위반이라는 규탄도 했고 그래서 그 동명부대 안전에 관해서도 계속 유니필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